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월 12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예, 자, 최근에 지난 한 달간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많은 분들이 긴장하시면서 이제 지내시잖아요. 네, 저 또한 상당히 좀 경직된 딱딱한 내용,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게다가 또 무안에서 항공기 참사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문화의 힘 꼭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좀 릴렉스, 예,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강아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은 개에 대한, 강아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과학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틀에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 풍산개, 진돗개, 제주개, 경주개, 동경이, 삽살이, 기타 등등, 그 중에 여러 이제 견종들은 천연기념물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국가별로 보면 좀 예민한 이슈예요. 제가 봐서는 누가 더 훌륭하니 못하니 이런 것도 있고, 똑똑하니 못하니, 싸움 잘하니 못하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부분은 또 아니고, 과학적으로 물론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몇 가지 인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게 좀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개들은 되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있어 왔고, 아무리 자연 발생적으로 있지만 우리하고 지금 제가 봐서는 수천 년 이상 같이 했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서양의 개 품종 개발하는 것처럼 몇십 년 만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즉, 그 나라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견종은, 강아지의 종류는 그 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외모도 그래요. 외모도. 자, 개가 늑대에서 왔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늑대의 눈을 가진 강아지는 어디에도 없어요.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종류는 좀 있어요. 그거는 또 그런 목적에 맞게 그런 게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원래 늑대의 것이 계속 유지돼서 허스키가 된 게 아니라 다른 강아지로 갔다가, 허스키가 외모를 보면 되게 늑대랑 닮았지만 사실은 빙빙빙빙 돌아서 늑대를 다시 찾아가게 개량된 그런 종이라서 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늑대 중에 일부가 사람과 친해져서 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개는 늑대로부터 배신을 하고 늑대를 적으로 삼았어요. 주적이 늑대예요. 개가 처음으로 가축화 됐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구분을 해야 됐어야 돼요. 늑대와 개를.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개하고 늑대하고 비슷했을 거지 않습니까? 개가 가축화되는 그 초기에. 그래서 새끼들이 태어날 때 할 때마다 사람과 비슷한 기존의 늑대와는 다른 모양새, 그중에 가장 강렬한 것은 눈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후로 오면서 외형도 이제 그게 맞게 됐고, 우리 조상들의 상황에 맞게 개들이 이제 선택되어 온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육종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가 있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개들은 늑대하고의 유전적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인위적인 영향이 가미되지 않았다. 인위적인 선택, 인간의 선택이 아주 적게 가미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늑대가 가축화 됐던 초기의 형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즉, 우리의 개들은, 또 그 개들을 가축화시킨 우리의 조상들은
개를 죄송합니다. 늑대를 처음 가축화한 그 그룹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오늘 정답은 없어요. 근데 평소에 강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차원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예전에 이미 이 개들은 수명을 다했으리라고 봅니다. 김정일이 선물한 풍산개라고 그래요. 우리와 둘이. 옛날 문재인이 또 김정일이 선물한 강아지들이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풍산개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냥과 관련된 견종을 주로 보면은 북의 풍산개, 우리 쪽에는 진돗개가 있고, 제주에 가면 제주개가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진돗개를 전문적으로 많이 키우시는 분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풍산개와 진돗개는 기본적으로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주개 영상도 있더라고요. 제주개도 최근에 봤습니다. 제주개도 거의 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생김은 비슷한데 덩치는 풍산개가 제일 크고, 진돗개도 중형견 이상으로 제법 큰 축에 속하는 강아지예요. 제주개는 조금 작아요. 아주 작은 강아지는 아니에요. 사냥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풍산이라는 곳은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개는 기본적으로 번견, 집을 지키는 개로서의 특성은 강해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강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고르는 데 있어서의 특징이에요. 나한테는 충성이고 남은 무조건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주는 음식도 안 먹어요. 요즘 뭐 진돗개를 집안에서 기르기 위해서 사회성을 강화시키고 뭐 이런 교육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어떤 우리의 육종 방향을 단 몇 년 만에 바꾸려고 하는 그런 좀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네. 자, 그래서 풍산개 같은 경우는 북쪽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맞닥뜨릴 사냥감이나 혹시 대응을 해야 될 상대방이 곰, 뭐 표범, 호랑이 이런 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덩치가 커졌다. 아니면 유지됐다. 지금 여러분도 뭐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몽골에 있는 그 양떼나 염소떼를 지키는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터키 같은 데 가면 칸가르라고 있죠. 그 엄청나게 큰 게.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역도 보면은 큰 목양견이 있습니다. 목양견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번견이죠, 번견. 그 강아지들은 세퍼트나 무슨 콜리처럼 사람을 대신해서 양을 몰고, 양떼를 몰고, 염소떼를 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항상 쉬고 있어요, 이렇게. 그건 사람이 해요. 양을 몰고 염소떼를 모는 거는. 이 큰 강아지들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강아지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늑대나 곰으로부터 양과 염소를 지키는 거예요. 항상 자요. 그러다 나타나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덩치가 일단 커야 돼요. 여러분도 격투기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도나 뭐 권투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체급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무게에 따라서. 그래서 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풍선개나 진돗개가 아무리 용맹하다고 하나 몽골이나 터키나 중앙아시아, 러시아 지역에 있는 늑대와 곰을 상대하는 그 개들만큼 강아지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덩치에 비해서 강하다 그 정도겠죠. 예. 자, 그래 봤을 때 저는 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풍산개는 그들이 맞닥뜨릴 대상이 힘센 놈들이 많았다, 여럿이 덤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진돗개 정도 되면은 이제는 뭐 곰이나 늑대 이거는 없어지고 뭐 멧돼지나 사슴, 노루 요 정도로 줄어들었다. 또한 그런 동물이 아예 없는 제주개는 꿩사냥 같은 데 많이 쓰더라고요. 기껏해야죠, 사슴 정도. 그래서 덩치가 더 작았고 제주의 이런 한라산의 중산간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게 덤불이 많다. 그게 특화되기 위해서 덩치는 더 작아졌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컨셉이. 그리고 그 개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바견도 됐고 아키다견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 같거든요. 일본 개들하고 우리 개들하고. 우리 개는
늑대하고 되게 친연 관계가 가깝다. 즉 늑대 유전자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예. 자, 이것은 초창기 견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누가 그걸 전해줘서 받았겠습니까? 그런 설이 이때까지는 대부분이에요. 제주도 조랑말은 어디서 왔을까? 몽고군이 왔을 때 남기고 간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몽고군이 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기병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예? 고구려 때만 하더라도 몽골은 그게 아주 소수 부족이었어요. 그것도 산에 사는 부족, 말 탈 줄도 모르는 고구려의 철갑기병 아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근데 왜 제주도 조랑말을 가지고 닮았죠, 당연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말들이랑. 지금도 거기는 야생마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몽골 쪽에 가면은. 그래서 개뿐만이 아니라 개는 시베리아에서 가축화 된 것으로 서구 학자들도 못 이기면서 인정해요. 말도 거기서 처음으로 됐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원래 말이 없었어요. 예. 자, 그러면 말도 거기서 가축화됐고 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는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 만주 지역 포함해요. 우리 조상들의 옛날 근거지였던 개도 거기서 처음으로 가축화됐고.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염소 같은 거는 고산 지역에 사는 동물이거든요. 염소와 양도 거기서 가축화 먼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양 과학자들은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연구도 많이 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 거에 투자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로 정착을 할 때 고조선을 거쳐서 세가 위축됐을 때 한반도에서 근거지를 마련해야 되고 판단을 했을 때 그전에도 이 땅은 소중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모로 봐서 소중한 땅이죠. 옛날 러시아 학자가 한국 와서 그랬잖아요. 한국은 해안선의 길이가 엄청나고 섬도 많아요. 산도 많고 평야도 많고 물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쫙 옆에 사방에서 잡아 꾹 당기면은 중국보다 더한 다양성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새가 위축됐을 때 한반도로 다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제 같은 나라는 한반도의 위치가 뭐냐면은 해상 왕국이었기 때문에 백제 같은 경우는 그 근거지로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백제도 원래는 지금 바레만 안쪽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 동남아까지에 걸친 여러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상 왕국으로서. 그러다가 나중에 위축됐을 때 중국에서 밀려났을 때 한반도로 정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다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들이 타던 말. 백제가 해양 왕국을 구성하면서 구축했던 견종을 가지고 한국으로 왔다. 한반도 땅으로 왔다. 그렇게 왜 해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 포인트인 겁니다. 그렇게 해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더 설명이 더 잘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겁니다. 진돗개 유래 관련해서 나무위키 이런 게 나와 잘 돼 있더라고요. 이제 읽어볼까요, 제가? 북방민족인 선비족이 전쟁 때 쓰는 궁견 암캐가 늑대와 교미에서 태어났다는 설, 송나라와 무역이 활발한 시기에 도입되었다는 송나라 유입설, 몽골 제국의 기병대 군인들이 정복전쟁에 데리고 다닌 궁견이 진도에 주도하던 고려 삼별초를 공격할 때 같이 유입됐다는 설. 이건 아니죠? 몽골 제국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들이 쓰는 그 큰 견종이에요. 예. 이런 작은 우리 진돗개 정도의 덩치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 만화책 같은 이야기예요. 심지어 호주 야생견인 딩고와 외형적인 유사성에 따른 남방 유입설. 자, 이거가 이런 게 여기저기 흔해요. 아까 조랑말 말씀드린 것처럼. 즉 우리나라 땅에 있는 훌륭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되게 뭐라고 할까 식민사관적인 자기 비하적인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거는 전부 다 바깥에서 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의하십니까? 지금 윤석열이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지는데 그게 체포가 되면 아마 지금 서구의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예전에 미개했고
일본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근대화에 기틀을 마련하면서 서방 제국의 종교와 그들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여서 한 100년 남짓한 기간에 이만큼 발전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식된 문화인데 전부 다. 아니죠. 네, 우리의 원래 것이 아주 강하고 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옷을 입히니까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취향에 맞게. 네, 그래서 우리 여기저기에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 이런 것들이 학계나 먹물개나 먹었다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안타깝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식민사관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태를 보세요. 우리의 드라마, 최근에 뭐 한강도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난 100년간 우리는 그전에는 그냥 거지들의 집합체였고 서양 문명에 또는 일본 제국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개화된 사람들이라면 100년 만에 그런 저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은 나무위키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2023년 6월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토종견 유전자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진돗개와 동경이나 남방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저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크게 보는 것은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늑대가 가축화된 것은 시베리아 어디일 수도 있어요. 만주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냐?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먹고 뼈를 버리기 시작하니까 사람 거주지 근처에 오면 먹을 게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어슬렁거리다가 그중에 몇몇이 가축화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하면 되겠다 해서. 그래서 지금 진돗개 특징이라고 하는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늑대의 피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절대 배변을 밖에 가서 한다는 것도 그것은 야생성의 방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어디 가서 야외에 가서 남자든 여자든 쉬할 때 구석에 가서 하잖아요. 안 보이는 데 가서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냄새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가 그걸 따라서 추적을 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도 야외에 가서 쉬를 할 때는 내가 있는 자리보다는 멀리 가서 하고 와요. 냄새 날까 봐 그러는 게 아니고 강아지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생성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야생성을 인정을 하면서 진돗개한테 요구한 건 뭐냐? 나한테만큼은 충성해라.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밥은 집에 와서 먹고 잠은 집에 와서 자라. 나를 절대 버리지 마라.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진돗개나 풍산개한테 심어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 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돗개의 특징으로 남은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같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으로 보면 시바견이나 아키다견과의 성향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거기는 주인을 물기도 한다고 해요. 독립성이 너무 강해서. 그냥 거기는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복종시켰어요, 개를. 나만 알아라. 주인을 확실히 챙겨라. 나머지는 나한테 자유를 주겠다.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강아지 네가 나한테 준 혜택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답을 해준다. 네, 사냥을 하든 집을 지키든 나를 지키든. 그래서 그 진돗개의 충성심이라는 것이 그의 뚜렷한 어떤 장점이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사생활에 내 간섭하지 않을게. 자, 이게 뭐가 관련돼 있느냐 하면은 지금은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쿠데타 같은 것도 보면은 나한테 충성만 하면 나머지는 괜찮다.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고요. 또 뭐냐면은 유목민족들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전 세계를 뻗쳐갈 때 그 확장성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여러 제후들을 복종시키면서 같이 타협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게 사용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국을 만들었잖아요. 세계 최대의 몽골 제국을 만들면서 그 중에서는 이미 이제
본진이 멸망을 했음에도 원나라가 멸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들은 남아서 충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국의 면모라는 게 기본만 지켜주면은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게 유목민족의 특징이에요. 세세하게 다 챙기지 않아요. 나한테 지켜줄 거 1번, 2번, 3번 요까지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보상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사람과 개의 관계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목민족의 전통이다. 자, 우리의 뿌리 중에도 하나 그게 있다. 우리나라는 유목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출발했고 그때는 그게 가장 앞선 문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도 처음으로 갖추고 했고 말도 갖추고 했고 아마 염소, 양도 처음으로 갖추고 했을 거예요. 말도. 자, 그때 그 세력들이 일부가 갈라져서 그 중에 가장 세련된 족속들이 왜냐? 지금 그 유목민족의 후손들 중에 우리가 제일 세련됐거든요. 제일 잘 나가죠. 더 잘 나갈 수 있죠, 지금. 그들의 현재 대통령마저 잡아가두려고 하면서 그들이 위축됐을 때 한반도로 틀을 잡으면서 그들이 타던 말, 그들이 키우던 강아지를 갖고 왔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뭐 이런 유의 이야기입니다. 예, 자, 남방이다. 그러면 남방도 해결이 돼요. 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얼쭉들쭉 여기서 얼핏얼핏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좀 전에 보신 건국대에서 발표했던 2023년 자료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예. 여기 보면 제주견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북미 대륙에는 회상 늑대와 연결이 되면서 저 자신도 좀 놀랐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북미 대륙의 늑대는 어디서 갔을까요? 아시아에서 갔겠죠. 지금 아시아에는 늑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역시나 시베리아에서 늑대가 개로 처음으로 가축화 됐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제주개를 보고 있었어요. 제주개를 보고 있어서 그렇죠. 풍산개, 진돗개도 같은 족속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이 네 가지 강아지 견종이 나오는데 시바견, 진돗개, 풍산개, 차우차우 중국에 모양을 생긴 건 특히 차우차우 같은 경우 많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늑대와 되게 유전적으로 가깝다. 제일 가까운 종류들이다. 얘들이. 그러면 당연히 시바견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문명이 전수된 거잖아요. 맞죠? 그전에 다른 인종들도 살았지만 그럼 그때 따라간 개라고 봐야 돼요. 비슷해요, 성격도. 단지 크기가 조금 더 작아요, 시바견은. 왜? 일본 땅에는 큰 맹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덩치도 커질 필요가 없었다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동남아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면은 장 문화권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 간장, 초장, 뭐 고추장 할 때 그 장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젓갈 이야기입니다. 젓갈 이야기. 젓갈이를 먹는 문화가 이런 거예요. 동남아시아부터 동북아시아 해안가 지역에서 어장 문화가 발달했고 이 어장을 먹어본 옛날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어장을 흉내내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져갔다가 그게 케찹이 됐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케찹과 우리 새우젓이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쪽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젓갈 정식 이런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젓갈 종류만 모르겠어요. 한 10가지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젓갈도 많았습니다. 네, 저는 경상도 출신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먹어본 젓갈은 김치 담글 때 들어가는 새우젓, 멸치젓, 오징어젓 이게 다였거든요. 뭐 굴젓도 가끔 먹어본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많은 젓이 있었고 몇몇은 약간 뭐 가시 같은 게 씹히거나 이래서 먹기가 거북한 점들도 있을 정도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의 그 문화도 그게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원래 초밥도 이렇게 어장에 담궈서 먹던 거예요. 그러면 이 동남아시아도 여러 가지 어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젓갈들이. 우리나라 젓갈의 숫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1등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젓갈의 종류로 봤을 때는. 네.
또 하나는 백제의 12담로 이게 있습니다. 담로라는 것은 현재 우리 쓰는 담 있죠, 담. 예. 여러분 시골 출신이신 분들은 이런 말 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윗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한 마을인데 한 마을 내에서 계곡을 따라 형성됐으면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웃담, 아랫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담이에요. 경계선이라는 뜻이에요. 집에 오면 담벼락이에요. 벼락은 뭐냐?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네, 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향권이라는 뜻이에요. 담벼락이 되면 그걸 수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성벽처럼. 자, 백제의 12담로 이야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백제는 해상왕국이었죠. 그 12담로, 즉 해외 거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문영왕도 지금 후쿠오카 쪽에 앞에 섬에 있다가 백제왕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이 해안권 정도를 옛날에 그 중국의 묘족이 있죠. 지금 치우천왕을 모신다는 그 묘족들도 그들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동쪽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이족이에요. 중국에 살기 좋은 해안선은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고조선이 붕괴되면서 북쪽으로 밀려간 세력들은 뭐 고구려, 부여 이런 세력이 돼서 결국 한반도로 낙착이 된 것이고 남쪽에서 끊어진 세력들은 산으로 숨어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묘족들이 살고 있는데 한족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곳에. 자, 그렇게 해서 12담로 지역을 보면은 백제의 12담로만 보더라도 과거 자기의 연고지가 있었으니까 거점이 됐을 거잖아요. 그게 동남아 다 들어있어, 이 지역이. 그래서 젓갈 문화가 과연 동남아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옛날부터 거기 주도적으로 젓갈 문화에 개입했느냐? 그거랑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다양한 전라도 젓갈 밥상하고 연계를 시켜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젓갈 문화가 오래됐지만 다양하진 않다. 또 하나 이 사진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우리나라 활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활은 딱 보면 이게 중앙아시아 활이거든요. 홈보우라고 해서 영어로는 혼, 즉 뿔로 만든 뿔이 탄성의 기본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뿔의 탄성을 이용했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것보다는 길이가 짧아도 더 강력한 반발력이 나오는 겁니다. 탄성이. 그래서 이거는 기병용이에요. 기본적으로 휴대용이야. 말 위에서 쏠 수 있는. 그러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들어갈 때 그 뿔을 다 사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 말로 하면 우리 전통의 활을 각궁이죠. 각궁. 근데 일본에서는 각궁을 쓰지 않고 길이가 아주 긴 대나무 활을 쓰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분명히 갔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수가 안 됐어요. 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각궁의 핵심 요소인 뿔을 구할 수가 없었다. 뿔을. 그래서 대나무로 다시 퇴화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에 계속 옛날부터 국한돼 있었다면 다른 지역에 영향이 없다고 그랬으면은 무소 뿔 쓰기 어려워요. 지금도 중앙아시아나 몽골에 가면 우리 뿔이랑 우리 저기 각궁이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보다 되게 성겨요. 거칠어요. 그리고 무소뿔을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왜? 왜 무소뿔을 쓰겠습니까? 소뿔 중에서 무소뿔이 제일 크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우리나라 소뿔이라도 잘라 써야죠. 한우에. 한우의 뿔은 요만하다면 무소뿔은 이만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각궁이라는 것이 원래는 양이나 염소의 뿔을 사용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에서 나온 거니까, 기마민족에서. 우리도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걸 갑자기 물소뿔을 쓰기 시작했어요. 물소뿔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러면 이 백제 12담로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예요. 써보니까 이 뿔이 제일 낫더라, 다른 것보다. 이때까지 쏘던 뿔보다 훨씬 낫더라. 이걸 쓰자. 그 지역에 살펴봤더니 이게 물소는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백제 12담로랑 똑같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접근로가 없었다. 그래서 각궁
염소 뿌리든 양 뿌리든 다 포기하고 대나무 활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야기 해볼까요? 제주 허구 사진입니다. 이거 뭐 개체가 좀 보존돼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자, 모양은 되게 신비스럽게 생겼고, 뭐 이게 지금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지금 고급 품종, 소품종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허구는 지금 우리 전통적인 한우보다는 크기가 좀 작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작은 거고 색깔은 검다. 뭐 칙소라고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검은 소를 갖다가 제주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검은 쇠라고 부르더라고요. 검은 쇠. 그래서 우리가 왜 쇠고기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소를 옛날에는 쇠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소는 쇠라고 읽다가 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쇠고기는 쇠고기고 소는 소예요. 뭐 물론 요즘은 소고기라고 다 씁니다만은 검은 쇠.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쇠는 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형용사로 쓰는 표현이 있죠. 세다라는 게 이 쇠하고 같은 거예요. 소와 같다라는 거예요. 소의 힘이 느껴진다. 세다. 그게 결국은 철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확신이 들거든요. 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의 문명에서 소가 들어와서 그건 아마 농경하고 상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뭐 신라 무슨 왕 때 소가 농경이 시작됐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우리가 소를 어떤 목적으로든지 인간의 삶에 썼다. 우리의 진돗개와 풍산개와 제주개가 아주 이런 시기에 늑대에서 가축화된 개와 마찬가지로 소도 그랬다. 소도 유전자 조사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쇠덩이를 뜻하는 철이 쇠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쇠덩어리. 옛날에는 쇠덩어리가 뭡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가야의 유물에 나오는 거 있죠. 쇠를 어느 정도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만든 거. 그래서 대장간에 가서 그걸로 칼을 만들든지 농기구를 만들든지 그게 화폐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디서 보면 뭐 가야가 철의 왕국이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철기 문화도 앞서갔어요. 근데 그 철을 갖다가 우리는 소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철기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소가 먼저 가축화 됐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려보면은 지금 저도 중국도 여러 번 출장을 가봤고 일본도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양쪽을 다 합치면 한 2, 30번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밥을 먹었겠죠, 거기서. 예. 중국도 가면은 나무젓가락이에요. 예. 일본도 나무젓가락이에요. 우리나라만 쇠젓가락을 써요.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집에 나무젓가락도 있고 쇠젓가락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집에서는 쇠젓가락 써요. 여러분 식당에서도 뭐 일회용품 그런 것 때문에 쇠젓가락 다 쓰잖아요. 일식집 같은 데 가면은 나무젓가락 가끔 주죠. 근데 저는 어릴 때 팔을 심하게 좀 다쳐가지고 오른쪽 팔이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뭐 글자를 쓴다거나 타자를 친다거나 뭐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할 때 힘들어합니다. 그 젓가락질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젓가락을 나무젓가락기, 쇠젓가락이 두 개가 다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나무젓가락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게 일단 가벼워요. 나무젓가락이 가볍고 젓가락이 조금 젓가락의 그 기술이 좀 불충분하더라도 똑같은 걸 짚는 데 있어서는 나무젓가락이 좀 유리해요. 쇠는 매끌매끌하잖아요, 표면이. 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굳이 쇠젓가락 써요. 이건 뭐냐? 이것은 우리의 철기 문명이 그만큼 발달했고, 그 나라는 젓가락마저 쇠로 만든 걸 써. 즉, 철기 문화의 일반화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겁니다. 독보적으로 앞서갔다는 거예요. 중국 한족 문명보다 일본보다 훨씬 더. 그들은 쓰고 싶어도 감히 못 썼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 치자면은 은수저 그 급으로 봤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은수저도 있잖아요. 이제 금수저는 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100% 금은 좀 무르니까. 그래서 동남아시아에도 쇠젓가락 쓰는 데가 과연 있느냐? 전 없는 것 같거든요. 나무가 흔해서 그랬을까? 우리도 나무는 흔해요. 네. 자, 이것은 우리의 되게 자존심적인 부분과 상관이 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에 가면 쇠젓가락을 쓰는데 저 사람들은 이것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한테 우위감을 보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라고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